지금까지 26번까지 풀었죠. 26번까지 중에서 중요도가 약간은 낮은 거는 이제 23번, 26번. 다음에 앞으로 가시면은 앞에서는 거의 중요도가 낮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는 그나마 1번이 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1번이 중요도가 낮다 그랬고요. 그 외에는 중요도가 낮은 것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으니까 좀 버리는 것은 있어도 난이도가 높아도 중요도는 높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27번부터 27번은 10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요런 게 좀 애매합니다. 10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이 버리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계륵 같은 거요. 10분의 3은 10년에 3번 정도 출제되니까 버리기도 그렇고 하기도 10분의 1이면 버리는 건데 그런 주제입니다. 27번은.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 시행사는 이제 그 주체를 말하고요. 시공사는 건설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예를 들어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 시행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시공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은 제가 시행사가 될 수 있고요. 거기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시공사예요. 기억해 보시면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개발 사업의 부도가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요. 사업주는 돈 빌리는 쪽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사업주한테 유리한 거죠. 이거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요거는 맞죠? 여러분들 그 양재동에 그 무슨 시티인가? 뭐 있잖아요. 그때 뭔 사고 있었잖아요. 그 MB 정부 때 뭐였죠? 파이 뭐였죠? 화물터미널 그 수익률을 좀 높게 하려고 용적률을 어떻게 바꾸고 하면 파이 무슨 시팅 아니었어요? 뭐 있었죠, 있기는. 그래 볼까요? 근데 그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사업 시행사가 있었잖아요, 시행사가. 그 시행사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돈 줬죠, 그때? 최시중인가 누구한테 돈 줬잖아. 이상득인가 최시중인가 누구한테 돈 줬는데 돈 줄 때는 그걸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하는데 좀 힘 좀 밀어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힘을 밀어주지 않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얘가 시행사란 말이에요, 시행사. 그러니까 그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그때 우리은행인가 어디 빌려줬었죠. 그 우리은행에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시행사 너 사업권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업권을 권리를 내놔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까지 겨우겨우 막 어렵게 버텨왔는데 그 사업권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뇌물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사업권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에 이건 이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디귿은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요 기억이 아니라는 거 알고 니은이 맞다는 거 알면은 정답은 3번과 4번 중에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과 4번으로 오면 니은과 디귿이 공동으로 있죠. 그러면 디귿을 읽을 필요도 없이 바로 리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리을로 가시면은 시행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건설사가.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맞는 말입니다. 디귿은 당연한 얘기죠.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되도록 해야 되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에스크로우 계정이 필요하다고요. 예, 자금 입출금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자금 입출금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건. 다음에 미음의 법적인 채무자가 프로젝트 회사가 되게 하여 사업주의 부의 금융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업주한테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근데 지금 그 25번까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잘 나왔습니까? 안 세봤어요? 별로 점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취미로 공부하는 사람들 같아요. 원래 병사들은 표적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은 점수에 관심이 많은데 별로 점수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많습니까? 자, 이제 28번이요. 예,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시다트는 이거는 해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부동산 관리는 해마다 한 문제 나오는 거요. 예,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리 내용에서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부동산 관리 내용. 여기서는 이제 법 경기 묻는 거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지금까지 제일 많이 물은 걸로 따지자면은 부동산 관리 방식을 좀 준비를 하되, 이게 조금 최근에 뜸했어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위혼이에요. 자위혼.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여기서. 자, 1번에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맞나요? 도난 방지하면 보통은 뭐예요? 도난 방지는 보통은 기술 관리죠. 기술적 관리. 근데 토지는 짊어지고 못 가잖아요.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 서류상의 문제. 서류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얘는 기술적 관리가 아니고 토지 도난 방지는 토지가 붙어 있으면은 법적인 문제, 법적 관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임대차 계약, 예약, 권리 이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법적 관리요. 그리고 위생, 설비, 보안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 다음에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 이런 어떤 측면이요? 경제적. 다음에 경제 관련 수익성 부동산을 특히 중요하고요.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29번입니다. 이건 1번이 정답이고 29번은 자, 요거는 정답은 3번이에요. 요거는 흡수 분석이죠. 흡수 분석은 흡수 기간 분석이 있고 흡수율 분석이 있죠.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1개월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고요. 근데 흡수 기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흡수율 분석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흡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흡수 분석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됩니다.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흡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 별로 없습니다. 30번을 보시고요. 30번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30번은 정답이 니은, 리을, 미음 4번이죠. 이거는 1번 기억은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요.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지가 직접 하면 되죠. 그럼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등가 교환 방식의 키워드는 뭐예요? 투입 자금 비율입니다. 투입 자금 비율. 이게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과 개발업자의 건축비 비율이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개발 신탁이죠. 토지 신탁. 자, 여기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 줘도 말도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면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합니까?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D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을 신차지 방식은 요거는 계약할 때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요. 계약 기간 중에 지대를 받는다 그랬죠. 계약 기간 중에 지대를 다 받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건물을 돈 주고 사야 되죠. 유상이에요, 유상. 근데 구차지 방식은 계약할 때 권리금을 좀 받고요. 이때는 받는 게 없다 그랬죠. 이때 공짜로 받는다고, 공짜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게 여기 좀 있고 여기 이제 대부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은 컨소시엄 맞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쉬워요, 오늘 문제가. 속으로 또 욕하겠죠. 니나 쉽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 이거 이 정도면은 67.5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도 먹겠죠. 물론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뭐 처음 동영 모의고사 처음이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무엇 때문에 틀린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아 여기 틀렸구나 이런 것들이 결코 어려운 걸 틀린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은 사실 60점 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늘 똑같습니다. 저는 늘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뭐 다 똑같이 한결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열받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울 때도 있고 한데 문제를 내다 보면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 거는 있지만 대체로 저는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쉬운 거를 틀리지 말아야 될 시험이기 때문에 틀리지 말아야 될 걸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되죠. 저는 늘 65점이면 맞춥니다. 65점. 제 시험은. 그러니까 65점 받아야 실전에 6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낸다고요. 거의 대부분. 그럼 초창기는 조금은 더 쉽게 하고요. 3, 4월 달 모의고사는 조금은 더 쉽게는 하죠. 그때는 이제 아직은 처음이라 그렇긴 한데 그 이후로부터는 한 5월부터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처음이니까 쉽고 한 3, 4월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슷합니다. 31번은 지대 및 지가 이론이죠. 이 지대로는 10분의 7이고요. 지대 및 지가 이론은 10분의 7이고 도시 성장 구조론 지대 및 지가 이론은 10분의 7 도시 성장 구조론은 10분의 3 합쳐서 한 문제 도시 성장 구조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이쪽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요 정도의 중요도요. 여기는 이제 지대지가론이죠. 자, 이 지대지가론에서는 차액지대, 이쪽에서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다음에 입찰지대. 요렇게 이제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얘는 차액지대는 키워드가 뭐예요? 비옥도. 위치지대는 수송비 절약분.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 절대지대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 발생. 부터 지대 발생. 이거는 사유 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지대는 입찰 붙이는 거죠. 토지를 입찰 붙였을 때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거죠. 그 입찰지대의 의미는 최대한 써내는 금액이 입찰지대예요. 최대 지불 용익입니다. 최대 지불 용익이어서 이만큼 실제로 써내버리면은 초과 이윤이 뭐가 돼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최대 금액으로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노자토 이렇게 봤고 신고전학파는 노자 이렇게 봤죠.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죠. 토지에서 생산되는 거는 순수히 토지에서 생산되는 건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세요. 토지에서 그냥 곡식이 자라지는 않죠. 사람이 일을 해서 곡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곡식이 예를 들어 10마리 생산됐다. 근데 이 10마리 중에 사람이 1년간 먹고 살고 다시
종자 구하고 뭐 비료 구하고 농기구 구하고 다 하는데 8마리만 있어도 된다. 이게 생산비, 이게 생산비. 1년간 먹을 양식에다가 거기에다가 농기구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다시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말 남았잖아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이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토지가 준 거지, 토지가. 인간이 노력해서 다 먹고 살고 1년간 먹고 살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원상태로 됐잖아요. 이건 누구의 힘이에요? 토지의 힘이지, 토지의 힘. 근데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거요? 자연이 준 거지. 그러니까 인간 거 아니지. 불로소득, 잉여, 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멀어본 거예요. 지대를 잉여, 자연물로서 본 거예요. 자연물로서. 됐죠? 네, 근데 위치지대론에 의하면 수성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며 지대가 없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치지대로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성비가 많이 발생하죠. 맨 끝에 가면 이제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뭐를 빼면은 수성비를 빼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위치가 있을 것이다. 지대가 제로가 되는 위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다음에 4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자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기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왜요? 고전학파는 어떻게 봤어요? 고전학파는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에서 여기서 뭐만 빼면은 인간이 노력한 그만큼이 생산비죠. 인간이 노력한 그 생산비만큼 빼고 남는 거는 다 누가 준 거라고요? 자연이 준 거라고요. 자연이. 그래서 잉여라고 봤는데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봤다고요? 여기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예를 들어 그때 만약에 면화 같은 거 면화를 여기 심으면은 여기 생산된 면화로 공장에서 뭐를 만들어요? 이 원료를 이용해서 면직을 만든 면직.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옷감도 만들고 하잖아요. 옷감으로 이게 옷도 만들고 하잖아요. 여기에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 지주한테 뭐를 줘야 돼요? 지대를 줘야 되죠. 지대를 많이 지불하면 많이 지불하는 만큼 이 생산 원가가 어떻게 해요? 생산 원가가 올라가서 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원인에 대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얘가 결과가 되는 결과로 남는 것이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대를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고전학파는 잉여라고 봤지만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봐는 거예요. 여기 생산 비용으로 본 거예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었죠? 3번이었나요? 3번이었고요. 30번까지 지금 계속 수업 따라오느라고 지금 채점은 못하고 있죠? 32번은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세는 거 보면 딱 보여요. 틀린 것만 세느냐 맞은 것만 세느냐. 맞은 것만 세면은 이제 점수가 별로 안 된다 이거고, 지금 틀린 것만 세면 좀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세야 되는지 저걸 세야 되는지 헷갈리면 이제 거의 반타작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건 뭐 딱 보이는 거죠, 그게.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1번이 틀렸나요? 운송비 관점에서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대요. 보편 원료를 많이, 이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이잖아요, 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걸 많이 사용한다면 공장을 굳이 시장에서 멀리 만들 필요 없잖아요. 시장 지향이 시장 지향. 근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소용되는 게 아니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지향인데, 그럼 바꾸려면 뒤를 바꾸든가 앞에 보편 원료 자리에다가 편제 원료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합인 총 운송비가 최소인 것이 최적 입지점이 되겠죠. 다음에 노동비와 운송비를 모두 고려할 때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을 벗어남으로써 증가하는 운송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노동비 절감 효과가 크다면 최적 입지점이 최소 운송비 지점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더 커요.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수송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노동지향 입지라고 합니다. 노동지향 입지. 그 노동지향 입지, 그 4번에 나오고 있죠. 3에서 최소 운송비 지점과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섬유 신발 공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지향 입지죠. 다음에 수송수단이 전환되는 적환 지점. 제가 이거 적환 지점 할 때마다 뭐를 많이 얘기했을까요? 연탄 공장 말씀 많이 드렸죠. 연탄 공장은 어디 가까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기차역 옆에 있어야 되죠. 그는 수송비 절감 이익이 크므로 공장 입지로서 유리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라서 외국에서 자연자원을 수입해다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가공무역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장이 주로 어디에 많아요? 바닷가에 많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마산, 창원, 옛날부터 수출 자유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여수, 이런 포항, 울산, 이런 바닷가에 공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 게 바로 이 수송 적환 지점이죠. 해상 운송에서 육상 운송으로, 육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바뀌는 이 적환 지점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중간 지점 지향이라고 그래요. 중간 지점 지향.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3번은요. 33번은 정답이 3번인가요? 3번이죠. 자, 요거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 객수를 추정하시어 단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가정한다. 자, 이거 당기는 힘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찰 계수를 2로 하라는 얘기는 여기를 제곱으로 하라는 얘기죠. 크기 이렇게 해서 그럼 A가 당기는 힘 신규가 당기는 힘 계산할 수 있죠. 얼마예요? 신규 5의 제곱 25분의 5만이죠. 5만 맞나요? 5천인가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 참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점점 표지판도 잘 안 보여. 이제 밖에 나가면 기존 매장은 3,600인가요? 기존은 당기는 힘. 저희 할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92에 돌아가셨는데도 안경을 안 꼈어요. 72까지 쌀을 한 가마 이상을 쪘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쌀도 60kg밖에 못 찌고 60kg는 져요. 이렇게 등짐 져요. 보기보다는 셉니다, 제가. 자, 요거 얼마예요? 요거 50 나누기 25 하면은 2잖아요. 동그라미 2개 하면은 200이죠. 이렇게. 요거는 4잖아요, 4. 동그라미 400. 됐죠? 200과 400이면은 몇 대 몇을 빨리 찾으면 돼요? 1대2죠? 1대2라는 얘기는 총 몇 등분을 해서 3등분을 해서 한 무더기는 이쪽에, 두 무더기는 이쪽에. 그러니까 총 이게 이용 객수가 총 15만 명이잖아요. 15만 명을 3등분을 하면 한 무더기가 5만 명이죠. 그러니까 한 무더기는 이쪽으로 보내고 두 무더기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장으로는 5만 명, 기존 매장으로는 10만 명. 됐나요? 네.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것도 아마 작년에 그 합격했다는 그분이 계산 문제 푸는 것 중에 요거예요, 요거는 푸는 거예요. 요거 하고 무슨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거 2개 풀었대요. 그거 2개. 아, 똑같아요? 네, 오늘 합격하겠네. 다음에 35번. 다음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격이죠. 이제 오탈자 났어요.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 맞죠?
법정과실을 말하는 거죠. 법정과실. 법정과실에는 이자, 임대료. 34번 있으면, 아니, 35번 먼저 할 수 있잖아. 왜 그래? 아니, 어려우면 패스하고 할 수도 있는데. 34번 하지 뭐. 굉장히 뭐라 그러네. 34번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 방문객에 대한 경품을 추첨해요. 경품 추첨하는 건 판촉 활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조경 및 녹지 공간 확보. 이건 제품이죠. 예,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래요. 지금 니은처럼. 지금 아파트 입주한 지 딱 1년 지났거든요. 8월 29일부터 딱 1년 지났는데 지금 울창해요. 지금 아파트가. 예, 1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이렇게 막 이 아파트 단지 내가 숲이 울창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뭔 딴짓해도 몰라요. 그만큼 울창해요. 거기 이 단지 내에서 정말 안 보여요. 예, 지금 이 녹지 공간 한번 이게 이제 제품 측면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거 다들 맞췄다 이거죠 지금. 맞춘 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빨리 하고 지나가라고 이거. 4번 정답만 체크해도 되겠네. 그다음에 35번. 이거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나 부동산은 생산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증성, 생산 기간의 장기성.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는 누구도 등장하고 누구도 등장해요.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하죠. 근데 양자가 같이 경쟁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형성되는 게 원칙인데 공급자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등장해야 돼요. 예, 특히 공급은 일단 또 많이 만들어내 놓으면 어떡해요?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버리면은 이걸 쉽게 줄일 수도 없어요.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은 이 만들어내 놓은 물량은 쉽게 줄지도 않고요. 또 쉽게 많이 만들어내 놓을 수도 없어요. 이 공급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수요자들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그런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에 3번은 어렵지 않고요. 장기적 배려 영속성 됐고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의 결국은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동일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틀렸죠. 쉽죠, 이거는. 하방 경직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건 뭐 별로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위로는 잘 올라가도. 다음에 그 36번은 원래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출제를 안 했는데 가격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원래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게 10년에 한 7번 정도 출제되는 그런 주제인데 몇 년째 쉬고 있어요, 지금 얘가. 몇 년째 쉬고 있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는 오늘 안 나왔지만 가격 재원칙은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나오던 것이 작년에 쉬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근데 가격 재원칙은 난이도 조금은 높지만 5가지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가격 재원칙 5가지. 그 5가지만 알아도요,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균형의 원칙, 또 기여의 원칙, 이거 내부 관련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 요거 하고 변동의 원칙, 요거 하고 또 뭐 있죠? 또 뭐 있죠? 대체 원칙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36번은 자, 1번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경우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유인 비교 작업은 필요 없죠. 근데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형성되는 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그러려면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리적 위치 고정성 때문에 그 지역 특성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최유효 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최유효 이용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최유효 이용은 지역 특성의 제한을 받아. 그럼 뭘 먼저 해야 되고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4번 지문이. 됐나요? 그 2번 지문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고요.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너무 지역이 좁아 보니까 사례가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죠.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인접한 것은 아니죠. 유사지역이. 지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상대적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이 양자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동일수요권 및 그 주변의 같은 용도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37번은 틀린 것이 1번이죠. 이런 용어는 틀리면 안 됩니다. 수익성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는 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아니라 수익 분석법이죠. 적산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초 용어에서 틀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됐죠? 다음에 2번은 이제 그 건물은 이제 원가법을 적용하잖아요. 우리 감정평가에서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는 비교 방식, 그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거고요. 수익성 부동산은 당연히 수익 방식으로 구하는 가격이 신뢰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3번의 3방식 병용의 경우 시산가액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시산가액을 산술평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가중평균이죠. 가중치를 달리해서 적용합니다. 다음에 4번은 감정평가 규칙상 임료평가는 원칙적으로 뭐다? 임료평가는 원칙적으로 뭐다? 임료평가는 원칙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임료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임대사례비교법에.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계산한 임료가 뭐예요? 비준임료입니다. 자, 이것만 원칙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기준시점,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며 가격조사 완료일이 원칙이 되며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가 언제보다 미리란 얘기예요.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미리 정하는 시점이 과거 일정 시점이면 소급평가, 미래 일정 시점이면 기한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8월 31일 날 의뢰를 할 때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오늘 미리 정하는 거죠. 언제적 가격 구해달라고? 6월 1일자 가격 구해달라고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 1일부터 자료 수집 들어가서 9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이 끝나요. 그럼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언제인데? 가격 조사가 완료되는 원칙적으로는 이랬는데 미리 정했죠. 이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6월 1일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게 6월 1일자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고요. 자료 조사 수집 완료는 9월 10일이지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때 수집 완료된 이때 가격 자료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때 가격 자료를 구하면 안 되고 이때 가격 자료를 구해야 된다고. 돌아가서 그게 무슨 평가? 소급평가. 이렇게. 다음에 38번은 적산 가격을 정액법으로 적산 가격을 구하는 거죠. 맞나요? 자, 요거는 원래는 사실 약간 중요도가 낮죠.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밑에 있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된 계산이 더 중요해요. 근데 뭐 어차피 3방식에서 한 문제씩 정도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 나오니까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보험 든다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적산 가격 계산하는 공식은 쉬워요.
적산 가격 계산하는 공식은 1 마이너스, 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했는 것 같은데.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등분 하느냐. 이게 매년 감가액이죠.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그래서 몇 년 경과했냐. 여기서 곱하기 제조달 원가 하면 된다 그랬죠. 맞나요?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 준공 후 5년 됐고요. 남은 게 35년이고요. 그죠? 내역연수 만료시 장가율은 10%고요. 제조달 원가는 150제곱미터 곱하기 200만 원이에요. 제조달 원가는 이쪽에 있어요. 150제곱미터 곱하기 200만 원. 제조달 원가는 150제곱미터 곱하기 100제곱미터당 200만 원. 맞죠? 자, 이게 어떤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거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100%. 요게 100% 이게. 요게 제조달 원가, 요 개념이 제조달 원가. 요게 감가 누계의 개념이에요. 이걸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자, 내용연수 만료시 장가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내용연수 만료시까지 총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총 90%가 떨어지는 거죠. 맞나요? 총 90%를 이 말이에요. 90%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거죠. 90%를 몇 등분 하느냐. 몇 등분 해야 돼요? 35 해야 돼요? 40 해야 돼요? 지금 이 제조달 원가는 이거는 새 것의 가격이에요? 아니면은 5년 지난 것의 가격이에요? 제조달 원가 뜻이 뭐예요? 제조달 원가 뜻이 기준 시점 현재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돈 아니에요. 이게 제조달 원가는 새 놈이라고. 새 거라고. 새 것의 내용연수로 해야 된다고. 새 거라고. 얘는 새 것에서 5년을 빼야 된다고. 이제 빼야 된다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 90%를 몇 등분 해야 된다고요? 40등분. 새 것은 40년짜리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나는 5년 쓴 거니까 이제 40년은 새 건데 5년을 빼야 된다고. 이제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야 된다고요. 얼마를 할 때 여기 얼마가 몇이에요? 이 90% 0.9를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요. 전체 내용연수 40등분 해야 된다고요. 0.9를 40등분해서 새 것의 내용연수로 해서 몇 년 경과했어요? 5년 경과했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이건 퍼센트로 나타낸 거라고요. 이게 감가 누계액에 대한 퍼센트고 이게 제조달 원가고요. 그럼 자 0.9 나누기 4 하면은 어떻게 돼요? 0.45에서 또 반뜸하면 0.225에서 10을 또 해야 되니까 0.0225고요. 이게 5개 5년 지났어요. 1년에 퍼센트가 2.25%씩 5년 지났다고요. 그러면은 5525 5212 이리 올라가고 5211 0.1125예요. 0.1125 1 빼기 0.1125 이거 어떻게 해요? 8875 되죠? 8875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보수를 이용해서 0.8875라고요.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이게 150 곱하기 200만원 3억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35 15 372 22 382 26 382 26 26625 됐나요? 맞죠? 이 공식 전국에 어디 가도 없다 그랬죠? 회계학 책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아껴서 개발한 공식이에요.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지났느냐 이렇게.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39번이 더 중요하다고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그 격차 내역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한 대상의 숫자예요. 대상의 숫자. 격차 내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옆에 안 썼다 뿐이에요. 사례를 100인데 귀찮아서 안 썼다 이거예요.
대상이 플러스 5란 얘기는 뭐란 얘기요? 105란 얘기고, 대상이 플러스 3이란 얘기는 103이란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대상이 이렇단 얘기요. 그럼 100분의 105, 100분의 10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번역을 안 해도 플러스 5만 봐도 1.05가 나와야 될 것이고, 플러스 3만 봐도 1.0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99, 플러스 1은 1.01, 더 이상 없죠? 자, 거기에 39번에 거기 획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 항목에 획지 조건이 없죠? 그 획지라는 거는 개별 요인 비교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획지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그 위에 읽어보세요. 질문에 39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뭘 묻고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치 있나요? 세 번째 줄에. 그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묻고 있죠. 그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묻고 있을 때는 밑에 획지가 있으면 안 돼요. 획지가 지금 없다는 얘기는 얘는 지역 요인을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하는 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곱하는 게 상승식이라고, 상승. 서로 곱한다 이 뜻이에요. 서로 곱한다. 이렇게 해서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면은 숫자가 1.08133가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나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받으면 0.081 나오죠? 2번이 정답이 2번이. 다음에 40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건물을 평가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건물은 원가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사비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잖아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빼고 1번, 2번, 3번 탈락이에요. 그러면 4번, 5번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니은과 디귿 다 공통으로 있죠. 리을만 보면 되겠네.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실전에서. 리을을 보면은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요? 틀렸죠? 예, 각각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아까 임대 평가는 뭐에 의한다고요? 임대사례비교법에 한다 그랬죠? 예, 미음이 옳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많이 나왔나요? 많이 나왔습니까?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총 4주에 걸쳐 하니까 지금 1주차 지났으니까 3번 남았잖아요. 그럼 이때 첫 주째 지냈으니까 이때는 정책론하고 부담이 좀 더 적은 게 이제 활동론인가요? 활동론의 일부를 공부하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론과 뭐 일부 하든가, 금융론 하든가. 이 금융 감평이 빠졌네. 그러면 어쨌든 이 나누어서 앞으로 3번 남은 거를 나누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공부해서 보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보고 이러면은 그래도 매주 전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